AK라디오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게 약간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자기 연령 킬로미터 수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뭐 40대면 40km, 50대면 50km.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느리게 가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2024년 하반기 계획한 대로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면서 월드아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몽골과 관련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기자님한테 오늘 몽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몽골에 대해서 뭘 아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별, 사막, 아, 그렇죠. 양고기. 네. 뭐 인스타 감성. 네. 좀 더 나가면 뭐 칭기스칸 정도? 네. 요것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몽골에 대해 아는 게 진짜 없다. 근데 아마 대다수의 청취자분들도 저랑 비슷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제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이제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네. 그 최근에 몽탄 신도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유행했죠. 네, 몽골 플러스 동탄 신도시다 해서 네. 몽탄 신도시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 한국 기업이 몽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맘스터치, 메가커피, 뭐 뚜레쥬르, 뭐 편의점 네.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사실 뭔가 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몽골은 한국보다는 좀 중국이랑 더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뭔가 중국이 더 좀 활발하게 몽골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 또 진출 활발하다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기업이 이제 몽골에 이렇게 좀 진출을 많이 하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하고 나의 남부 지역에는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몽골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몽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중국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류가 더 인기다, 한류 열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몽골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몽골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세력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의 진출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몽골이란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네. 지도에서 보면은 왠지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남한의 20배 정도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도 있고.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구나 뭐 부산보다도 작은 거죠, 인구가. 그렇죠. 바로 남쪽에는 이제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란 대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북쪽에는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다 보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기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중국하고는 좀 악연이 많은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는 이 몽골이란 지역 자체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세력 간의 일종의 중립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 역시도 일각에서는 또 몽골에 너무 활발하게 기업 진출이 들어갈 경우에는 러시아의 견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몽골의 역사적 관계라든지 뭐 몽골의 좀 지리적 위치를 좀 잘 생각한 한국 기업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또 몽골 관련 이슈를 좀 얘기해 보면은 또 하나 이목을 끌었던 게 그 시베리아의 힘 2라는 그 이름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네. 또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으로 보내는 러시아와 중국의 가스관 관리 사업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데 이번 시베리아의 힘 2는 그 가스관을 몽골 대륙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짓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몽골 정부가 최근에 그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데서 시베리아의 힘 2를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가스관 건설이 결국 2028년까지 연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 일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알력 다툼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것도 몽골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문제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몽골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양측이 이제 가스관 공사를 연기를 한 이유는 양쪽이 가스 가격 조정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이제 생산 원가에 가까운 수준의 가격을 요구를 하다 보니 러시아 측이 그렇게는 우리는 못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이제 협상이 좀 안 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실상은 조금 더 문제가 복잡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설치 이후에 이제 몽골 지역 통과하는 가스관까지 전부 다 자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 측에서 협상을 이제 거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몽골 경유 가스관을 이제 러시아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여러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가스관을 일단 관리를 하려면은 해당 지역에 가스관을 관리한 회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원이 파견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경비 인력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몽골 지역에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정치적 문제나 아니면 군사적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자국 거류민 보호와 그리고 해당 가스관이 이제 자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가스관 보호를 명목으로 이제 군사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러시아가 다 먹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세력 확장.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만약에 이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철도 부설권 문제로 이 몽골 지역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도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각국이 이거를 출병 명분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가스관을 그런 전쟁 명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좀 이 부분을 경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몽골은 만약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군사적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제지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몽골이 지금 상비군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예비군을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중 대다수가 이제 의장대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육군 병력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공군 전투기나 수송기 등 이제 비행기를 다 합쳐서 이제 10대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가 없다 보니까 해군은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모로 종합을 했을 때 이 몽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군사 대국이잖아요. 그쵸. 2위, 3위를 다투는 군사 대국인데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몽골이라는 나라는 지금 군대가 아예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과연 순수하게 가스관 관리만 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아예 가스관 공사를 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제 이게 만약에 협상이 더 진전이 안 된다면은 무산될 수도 있고요. 이 여러 아마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주변에 나오는 이유가 양국 간에 이제 몽골을 둘러싸고 있는 알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스관을 둘러싼 이제 삼국의 정치적인 셈법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련해서 그럼 몽골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중에서 몽골이 좀 누구랑 더 친한가 이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관련해서 이제 또 지난 4월 기사를 보니까 중국군과 몽골군이 초원 동반자 2024라고 해서 사상 처음으로 육군 연합훈련을 실시했었다. 이런 보도도 또 있었어요. 이런 네. 거 보면 좀 중국이랑 더 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지금 몽골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뭐 중국, 러시아, 몽골 3국이 연합훈련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 중국, 러시아와는 굉장히 좀 미묘한 관계거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종속을 경계하고 있는 나라고, 러시아도 좀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만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 옛 소련이 1920년대에 이제 몽골의 독립 문제에 개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공산국가 수립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집권하게 된 몽골 공산당이 굉장히 이제 몽골에서 심한 압제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 그리고 예전에 공산 정권에 대한 감정, 오늘날 러시아에 대한 감정까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두 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몽골이 약소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양국 간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자국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국 모두와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과 너무 친밀해져도 그쪽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슬아슬하게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몽골 정부도 이런 지정학적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 바로 미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반대의 경우에는 바로 또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면은 이제 주변국들이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죠. 몽골과의 관계를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몽골은 그 사이에서 또 자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또 확실히 아시겠지만 몽골과 바로 밑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 이 두 부분이 뚫리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이 베이징이라는 거죠. 수도인 베이징이기 때문에 국방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몽골 자치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지금의 몽골과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같은 몽골인이 살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어쩌다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분리돼서 쪼개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역사가 복잡한데요. 네. 일단은 외몽골, 내몽골 이 두 지역은 17세기경에 모두 중국 청나라의 복속이 됐던 지역입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이었던 이제 아이신 기요로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과 이 몽골 지역 왕족들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거의 하나의 종족으로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몽골 귀족들 상당수가 베이징에 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이 발발을 했고 청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청나라를 지배를 했었던 만주족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시 만주로 돌아가게 됐고요. 몽골족들은 또 몽골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은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몽골 귀족들이 이참에 아예 그냥 중국에서 독립을 하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걸 또 당시 러시아 제국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5년에 복드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고 외몽골 지역에 이제 복드칸국이라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면서 중국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사실상 몽골이 중국에서 독립을 한 시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화민국에서도 이 복득한국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처음에 이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양측이 이제 전쟁을 한 결과 외몽골은 복득한국이 결국에는 독립해서 나가게 됐고, 내몽골 지역은 중국이 소유를 하게 되면서 둘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현재의 몽골과 내몽골 자치구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 복드칸이 세웠던 이 왕국은 러시아 공산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의 도움을 또 받은 몽골 내부의 몽골 공산당에 의해서 다시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1924년부터 1990년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동구권 붕괴가 될 때까지는 이제 몽골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고요. 중국에 남게 된 내몽골 지역은 다시 이제 중국의 국공내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깐 독립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그랬는데 이제 국공내전이 완전히 종료가 된 이후에 현재 중국 공산당이 이제 다시 재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에서 이 몽골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탄압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몽골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양쪽에 모두 이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는 러시아나 중국도
이 역사적으로 몽골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징기스칸 얘기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몽골에게 300년 이상이나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탈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러시아에서 중세시대 사극을 다룬 드라마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러시아를 지배했던 몽골 국가인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악당같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서 몽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이제 옛 소련에 의해서 독립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몽골이 탄압받았다라는 또 말씀해주시고 또 징기스칸 얘기도 나온 김에 그 징기스칸 하면은 사실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를 300년 동안이나 지배한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을 거느렸던 네. 그런 이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최고의 군사력을 좀 자랑했던 국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약소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듯이 몽골 하면은 뭐 지금도 말이 유명하잖아요. 징기스칸하고 또 초원을 누비는 기마병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근현대사에서는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국군이라는 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13세기에 이제 몽골 제국이 출현을 했을 당시에는 이 몽골 기마병이라는 게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당시까지는 이제 각 나라별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병사를 징집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초원에 살던 이 몽골족들은 그러니까 그냥 주민 한 명 한 명이 다 군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사냥을 하고 매일 생존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다 전사인 국가들이랑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농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군사적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대부분 뭐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지금은 이제 냉병기라고 부르는 그런 원시적인 무기들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몽골 기병은 당시에 기병을 타서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 기동성도 좋고 전투력도 우수하고 그리고 원거리 공격, 활도 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되는 군대다 보니까 거의 무적이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몽골군이 썼던 군사 전략이 오늘날 군사 전략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치 독일의 전격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도의 기동 전술도 사실은 몽골군 전술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발 부대가 적군 방어선을 뚫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보급을 받지 않고 진격을 계속해서 적군의 수도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수뇌부를 일단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전선지대를 막고 있었던 대다수의 이제 그 나라 군대들은 자기네 수뇌부가 다 날아갔으니까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왕좌왕하다가 다 그냥 해산해버리는 거예요. 이 작전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마치 사람의 뇌가 한꺼번에 마비되듯이 수뇌부를 없앤다. 그렇게 해서 이 전술을 마비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 기병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통적인 중세 기병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인 화기인 총기나 대포가 이제 주된 무기로 등장을 했고 이때부터는 뭐 말이든 사람이든 뭐 군대가 일렬로 늘어선 다음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사격을 하는 탄막에 맞으면은 아무리 기병이 빨라도 이제 총을 맞으면 다 그쵸. 죽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병은 정말 정찰용 혹은 이제 통신수단용으로만 쓰이게 됐고 그나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다 이제 기병 전술은 박물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몽골은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전에서는 결국에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주고 그런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몽골은 땅은 크지만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는 기마전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소국이 된 셈이 된 거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몽골의 그 찬란했던 시절이 어떻게 끝이 났나. 네,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의 각종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제 현재 위상을 통해서 봤을 때 네. 향후 앞으로 이제 몽골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랄지 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몽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영토가 괜히 작아 보이지만 남한의 20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영토에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들이 그쵸.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리적 환경은 갖고 있어요, 사실. 사실 이 두 대국 사이에 끼지만 않았어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빨리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몽골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당장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지금까지 몽골의 독립을 보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됐고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을 상당히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이 극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징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중앙부는 대부분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여기서 대학생들, 그러니까 엘리트층들을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자칫하면은 푸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기를 잃어서 그 대신에 극동 지역의 가난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보상금을 주고 말하자면 이제 고용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병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많이 사망을 하게 됐고 지금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러시아랑 인접한 영토들 중에 예전에 청나라 때 중국이 잃었던 영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영토 회복을 위해서 뭐 돈을 주고 땅을 다시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이 세력 확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은 사실 1960년대부터 옛 소련 시절부터 국경 지역 분쟁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대로 국경이 획정된 적이 없고 계속 무력으로 인해 무력 분쟁으로 해결을 해왔거든요. 1960년대에는 양국이 교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연해주 지역 그리고 이제 현재 몽골 그리고 옛 청나라 때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영토를 모두 이제 말하자면 미수복 지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을 다시 이제 점령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몽골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 할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인지도를 높여서 독립을 이제 보장받고자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러한 좀 흔들리는 안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몽골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도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외부에서 인력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350만 명 정도 인구로는 뭐 아무리 자원이 많다고 해도 이거를 개발을 하고 또 이거 수출을 감당을 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있다는 사람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예요.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빨리 늘려나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몽골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또 내몽골 지역에서 한족 인구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내몽골 지역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 되는데 외몽골 지역보다 많죠 지금. 사실 지금 몽골 인구보다 많은 편이 돼버렸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고착화가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몽골 작치구라는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중국이 여기가 우리 역사 영토였기 때문에 너네 몽골 지역도 원래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이제 역으로 자기 영토, 몽골이 전역이 자기 영토라고 우길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때 이제 지금 이런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 논리를 중국이 만약에 몽골 지역에 하게 된다면은 몽골이 이걸 현실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제
여러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구를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몽골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약소국 상황에서 벗어나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랑 몽골 이슈를 조금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국에는 국제적인 전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강대국들도 이제 힘의 논리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명분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동부 지역과 이제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런 주장이 어찌됐든 이 전쟁 상황을 끌고 왔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전례로 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몽골 지역은 그런 전례가 통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 국가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종전 결과도 향후에 이제 몽골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심으로 몽골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이슈를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몽골 이슈 같은 거는 안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사화도 크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쭉 기자님이 해주신 말씀 들어보면서 어떤 그런 지적 위치라든지 네. 어떤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과 또 굉장히 밀접한 국가인 그렇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 이슈에도 좀 많이 이제 들어맞는 부분이 많은 그런 이슈가 있는 국가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몽탄 신도시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역시 월드아이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얘기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만약 그런 노래를 폈을 때 우리도 결국엔 간도 지역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남북한 통일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간도 지역 문제까지 내다봤을 때는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국 주변에서 이제 독립된 국가가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제 이 독립돼 있는 국가가 동아시아 내에서 몽골하고 한국하고 베트남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인구가 적고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국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정세적으로나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는 우리나라 지정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더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이현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AK라디오 월요일 코너 월드아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